일단 이거 여기 나오나 이게?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안녕하세요. 즐기며 받아 쓰는 시창작법 4강의 시창작이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작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죠. 여러분이 한번 공부 좀 해보시면 알겠지만 지을 창작. 예, 그렇죠. 이렇게 쓰죠. 지을 작자에 창조한다 뭐 이런 의미로 써요. 네. 창조할 때 시창작. 영어로 하면 이제 뭐 창작하는 거니까 요즘 이것도 창조죠. 크리에이션이라고 써있죠. 창조한다. 시도 하나의 창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이게 시라는 뜻이지만 이게 원래 만든다는 뜻이에요. 만들다. 메이크의 뜻을 갖고 있어요. 원래 이 어원적으로 따져보면 이 포임이라는 단어가 메이크의 뜻에서 나온 거거든요. 시 이론서를 이렇게 공부해보면. 그래서 이제 오늘 시창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책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74페이지를 펴보세요. 책 가지고 계시면요. 자, 시창작이란 무엇인가 이게 나왔죠? 자, 시라고 하는 것은 그 처음에 보면 일상적인 언어의 말하기와는 달리 뭐라고 나왔어요? 창작. 제가 지금 필기했죠? 창작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창작이라는 것은. 그래서 창작이라는 건 뭐냐? 좀 밑줄 좀 피세요. 두 번째 줄에. 이전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든다.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시죠? 우리가 훈민정음도 창조하신 거고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이라는 것은 처음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천지 창조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제 창조,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기를 여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나오네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제너시스란 제너시스. 네. 제너시스라는 자동차가 이 창세기란 뜻이에요. 제너시스라는 자동차 자체가. 그래서 이 창세기라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건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그 두 번째 단락 74페이지. 창이라는 말은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과 작가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이 작가분들은 참 자기를 이렇게 높이셔도 돼요. 하나님 이게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작가만 쓴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달라야 된다. 그래서 시인과 하나님은 동격입니다.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이 작가는 어떤 새로운 관점으로 뭔가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시를 쓰시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시를 쓸 때 남들이 안 쓰는, 예를 들어서 뭐 개미가 있다. 개미가 막 움직여. 뭐 예를 들어서 개미의 이사라든가, 개미가 이사를 간다. 뭐 개미가 이사를 간다든가 이런 의미로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이제 뭘 쓰시는 게 좀 좋겠죠. 그래서 거기 그 75페이지를 보시면 75페이지. 우리가 이제 거기 보면 맛이 아주 맛있을 때 뭐라 그래? 맛이 죽인다 이런 말 쓰죠. 거기 두 번째 줄에 75페이지 보시면 음식을 여러분도 많이 이렇게 그 음식 맛이 멋있을 때 또 사람도 막 죽인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로 쓰는데 그게 이제 정말 맛이 죽인다. 그러니까 맛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할 때 이 미각이잖아요. 맞죠? 네. 미각. 이게 죽인다. 아주 멋진다. 이런 우리가 이제 그 시를 쓸 때 여러분 이제 되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 공감각이라는 말이 나와요. 공감각. 공감각이라는 걸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공감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죠? 이게 함께 공짜죠. 공감각 할 때 네. 한자로 쓰면 이게 이 감이라는 게 느낀다는 거거든요. 깨닫는다. 깨닫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많이 여러분 들어보신 것 중에 김광균의 외인촌에 보면 뭐 나오죠? 분수처럼 흩어지는 뭐죠? 푸른 종이 너무 유명한 말인데 푸른 종소리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 이상 감각이잖아요. 시각이 청각화예요, 청각이 시각화예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이 시 이론 수업할 때 물어보면 잘 모르시더라고. 여러분 원관념이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원관념이 종소리예요, 분수예요, 여러분?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원관념과 보조관념. 원관념이 종소리요. 왜 종소리? 종소리가 원관념이야. 네. 잘 아시네요. 네. 근데 이게 철암을 붙였잖아요. 네. 이게 보조관념인 거예요.
맞죠? 네, 여기까지 이해가죠? 맞아요. 그럼 종소리는 시각이에요, 청각이에요? 청각. 청각이죠. 네. 자, 분수는 시각이에요, 청각이에요? 시각. 시각. 그러면 이거는 시각의 청각화예요, 청각이 시각화예요? 청각이 네, 시각. 청각이 시각화예요. 왜냐면 종소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 땡 하고 이렇게 울리잖아요. 요즘은 이제 정말 시골 아니면 종소리 있는 데가 없어. 도시에 있나요? 도시에는 없죠. 옛날에 한 번씩 네, 청각. 이게 띵 하고 소리 나잖아요. 이 종소리가 청각인데 이걸 분수라고 했어놨잖아요. 이 종소리가 막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예요. 퍼져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이 청각이 분수처럼. 시각화예요. 청각이 시각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그 뭡니까? 뭐 붉은 울음이라든가 원래 울음이라는 건 청각이잖아요. 이게 네. 붉다는 건 시각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청각이 시각화가 되는 거예요. 네. 붉은 울음 이런 거 있거든요. 서정주 시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 공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를 쓰실 때는 2개 이상의 감각을 이렇게 써보는 연습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되게 그게 이제 시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창조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75쪽을 좀 보면 사람들에게 일일이 맛을 2번째 달라게 보여주는 건 불가능하다. 음식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나서 이 출연자가 맛을 봐요. TV 보면 이런 음식 프로그램 되게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죠? 그래서 맛을 보면 이걸 설명을 할 줄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펀스토랑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러던데 그런 게 이제 그런 점. 그래서 이제 음식을 설명을 해. 뭐 담백하다, 깔끔하다, 쫄깃쫄깃하다, 고소하다. 아무리 잘 설명해도 그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맛을 누구에게 평가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전달이 될까요? 음식이 너무나 맛있어. 근데 그걸 말로 평가가 안 되죠. 말로 표현이 안 되죠. 한정이 있지. 표현. 아니, 우리 그잖아요. 우리가 경치가 여러분이, 뭐 저는 예전에 그 터키에 가서 그 열기구 한번 탄 적이 있는데,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너무나 멋있더라고요. 그곳의 경치가. 뭐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막 스고이 이런 말 많이 써요. 스고이 데스네. 뭐 이렇게 쓰더라고요. 스고이. 아주 멋지다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이제 beyond description이라고 그래요. beyond description. 우리말로 뭐죠? 묘사 저편에. 묘사 저편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치가 너무나 아름다우면 묘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묘사할 수 있다는. 묘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묘사 저편이기 때문에 묘사할 수 없다는 소리죠. 묘사 저편이라니까? 묘사 저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사할 수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무 경치가 우리가 200의 산중문답에도 보면 변류천지 비인간이라는 말 쓰거든요. 마지막 구절에 천지의 인간 세상이 아니다. 경치가 너무나 좋으면 인간 세상이 아니다. 네. 너무 좋으니까 표현을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이제 인간이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이잖아요. 또는 좀 비하적으로 이 인간아 이렇게 쓰기도 하고 비인간적으로 이제 그렇게 쓰기도 하지만 이때는 인간 세상이라는 뜻. 옛날 말에서 인간은요. 여러분 홍익인간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널리 인간을 이걸 이제 잘 모르신 분은 홍익인간이라고 하니까 널브롱자 이익자 인간이잖아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땡이에요. 뭐라고요?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 맞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천지의 인간 세상이 아니다. 묘사를 할 수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정말 맛있는 거라든가 이런 건 말로 묘사가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 여러분이 잘 묘사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자 도덕경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도가 너무나 커요. 도가도 비상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도가 너무나 커서 이 도라는 것을 도라는 한 글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소리죠. 그렇잖아요. 노자 도덕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제 그것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해.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거예요? 가치를 어떻게 내놓을 수가 없어. 뭐 10억 년 동안 사랑해. 손끝으로 원을 그려봐. 그걸 뺀 만큼 사랑해. 이런 시도 예전에 있었지만 그럼 그걸 빼지 않은 거는 뭐야 또? 이것도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거는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면 되니까 제가 이걸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워밍업이었고 76페이지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아주 오늘 중요한 이야기 나오는데 1번 뭐라고 나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시는 객관적 상관물에 의해 운반되어야 된다. 자, 이 객관적 상관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죠?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누구? 밑에 나오는데 T.S. 엘리엇이에요. T.S. 엘리엇. 이런 T.S. 엘리엇 하면 뭐가 생각되냐면 뭐가 생각나죠? 생각나요? 황무지, 또 웨이스트랜드. 황무지 있잖아, 황무지. 이게 생각나야죠. 황무지, 여러분, 황무지라는 것을 이제 그 T.S. 엘리엇가 썼는데 4월은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도 라일락은 피어나고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4월이 지금 이제 아직 4월은 안 됐지만 4월이 왜 잔인한 거예요, 여러분? 4월이 왜 잔인한 거예요? 누가 이야기해 보세요. 4월 너무 좋은 날씨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벚꽃도 피고 뭐 라일락도 피고 뭐 너무 좋잖아요. 이거를 예전에 제가 이제 방송 이제 저도 영문학 공부 대학원 다닐 때였나? 그때만 해도 4월만 되면 그 아나운서 방송 DJ 레파토리들이 항상 그런 거예요. 누군가는 4월은 잔인한 날이라고들 하죠. 여기까지만 딱이에요. 예, 여기까지만 하고 설명이 없어. 설명이 없어. 여러분 4월은 잔인한 달은 들어봤죠? 네. 왜 4월은 잔인한 달을 이 기회에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왜 4월은 잔인한 달로 하냐면 그 당시 T.S. 엘리엇가 황무지를 쓸 당시가 2차 세계대전 이후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여러분, 그래서 이 문학 공부라는 거는 되게 복잡해요. 깊이 들어가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라일락 꽃이, 그러니까 전쟁으로 황폐화가 됐어요? 안 되겠어요? 되었죠. 폐허가 됐겠죠. 우리나라 6.25 하고 똑같은 거예요. 폐허가 됐는데, 예, 그렇죠. 폐허가 되면 이 라일락이라든가 벚꽃이라든가 이런 게 피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게 피지 말아야 돼. 지금 76페이지입니다. 피지 말아야 된다고요. 피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라일락이 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4월이 잔인한 달이라는 거예요. 요즘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죠. 요즘의 관점이 아니라 그건 이제 그 당시에 그걸 이제 우리가 자이트가이스트라고 그래요. 자이트가이스트. 공부를 하려면 이제 조금씩 알아야 돼요. 자이트가이스트가 뭐죠? 시대 정신. 독일어예요, 독일어. 이 되게 많이 쓰는 말인데 문학에서 이 문학에서 이렇게 잘 쓰는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 시대 정신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아까 6.25도 말씀드렸지만 황무지는 그러면 이 황무지라는 건 T.S. 엘리엇가 말한 황무지는 뭐냐? 바로 실제 황무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뭘까요? 황무지의 의미는 뭘까요? 응? 너무 삭막한. 그러니까 황막함인데 정확히 말하면 현대인의 메마른 인간성을 의미합니다. 자, 이거 필기하세요. 이 황무지라는 것은 불모지 이런 의미도 있지만 현대인이 인간성이 다 메말랐다. 그런 의미를 이렇게 황무지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한 건데 어쨌든 제가 중요한 건 T.S. 엘리엇가 뭐를 이야기했다고요? 지금 아까? 거기 써놨죠. 1번에. 뭐라고 그랬죠? 객관적, 아니 4월 말고 객관적 상관물. 이거 영어로 뭘까요? 객관적 상관물 영어로. 자, 이런 정도 쓸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의 이론을 공부를 하려면 영문학을 해야 돼요. 영문학을 이 필수예요, 필수. 왜냐면 국문학만 공부하면 이런 거 객관적 상관물인가 보다. 그리고 그렇게 알고 이걸 또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objective correlative라고 합니다. objective 이게 객관적이라는 뜻이거든요. correlative가 서로 관련 상관물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요. 서로 관련되어 있는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함께죠, 함께. 여기 코가 함께라는 뜻인 거 아세요, 영어에? 그래서 남녀 공학 하면 코에듀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코에듀케이션. 함께 교육받아.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코에드. 코에드 하면 영어에서 남녀 공학이 되는 거예요. 함께 공부한다고, 남자 여자가. 하여튼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걸 objective correlative라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복잡해요. 이 객관적 상관물이 여러분이 이제 깊이 들어가면. 근데 객관적 상관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뭐가 똑같냐면 심벌 있죠, 심벌. 상징이라고 하잖아요, 상징. 거의 별 차이가 없어. 이걸 이제 깊이 들어가면 뭐 이걸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여러분이 뭐 여러분 단계 공부하실 때는 그것까지 뭐 알 필요 없고요. 그냥 객관적 상관물은 상징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부모 이제 여러분 시 쓸 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 뭐 이런 걸 시를 많이 쓰잖아요. 부모님에 대한 시 막 쓰지 않으셨어요? 썼어요. 쓰잖아요. 그러면 자 시를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사람은 5월 5일이 되면 5월 5일, 5월 8일 뭐 이럴 때 되면 부모님이 생각난다. 이런 식으로 쓸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나요? 네, 그런 식으로 쓴다고. 근데 이제 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부모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갈 때라든가 또는 뭐 내가 어떤 뭡니까 잡채라든가 어떤 과일이라든 뭐 짜장면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부모님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의 특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객관적 상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 감정을 실어 나르는 도구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들이 참 멋있죠. 문학이라는 게 말들이 참 멋있어요. 감정을 실어 나르는 도구다. 이게 바로 객관적 상관물이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내 감정을 뭘 통해서 갈대를 통해서 또는 잡채를 통해서 또는 뭐 다른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내 감정을 실어 나른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이해하시죠? 자, 그걸 염두에 두고 좀 보겠습니다. 제 말씀들 염두에 두시고 이걸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되셨나요? 이제 들어가 볼까요? 76초. 자, 거기서 1번, 그래서 1번에다가 이렇게 별표 한 3개 쳐놓으세요. 별표 3개. 76페이지에 1번에 별표 한 3개 쳐놓으세요.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자, 모든 시는 객관적 상관물에 의해 운반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는 이런 이야기. 시는 자, 또 써보세요. 시는 내 마음을 그대로 써서는 안 된다. 이거 꼭 알아두십시오. 내 마음을 시는 그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 상관물과 관련된 겁니다. 자, 좀 감이 오십니까? 네.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걸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세요. 객관적 상관물이란 시에 있어서 감정을 운반하는 도구로서 소재다.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갈대. 지금 설명드려 놨죠? 지평선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갈대라든가 지평선. 아버지에 대한 감정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전봇대. 이 전봇대가 이렇게 아버지하고 같다는 거예요. 전봇대가 딱 있잖아요. 뭐 그는 뭐 밤에도 뭐 이 거리에서 누군가를 지켜보고 있었다라든가. 그렇죠. 전봇대도 아버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형상이 대나무, 바위 이런 경우는 특히 이제 어머니보다는 아버지 쪽이 강하죠. 대나무, 바위, 뭐 전봇대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밑줄 쓰요. 그 다음에 모든 감정을 운반하기 위해서 밑줄 쓰요. 위해서는 꼭 객관적 상관물에 의해서 운반되어야 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76페이지에 있는 네 번째 줄을 보고 있어요. 객관적 상관물. 그러니까 초심자들의 대부분 아버지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기가 쉬워요. 아버지 지금 뭐하고 계시나요? 아버지가 떠난 뒤 당신이 그리워 날마다 울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해버리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알겠죠? 시를 쓸 때 지금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네, 지금 아버지 당신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밑에 보죠. 아버지 나라에도 지금쯤 호박 모종을 심겠지요. 저도 아버지 담장에 호박 넝쿨을 올립니다라는 식으로 호박이라는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서 이제 객관적 상관물이 뭔지 알겠죠? 감정을 실어나르는 도구라고 그랬죠? 아버지와 나의 감정을 운반한다는 거예요. 멋진 말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봇대다. 여러분 전봇대다 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우리들의 전봇대다. 늘 우리의 마음에 뭡니까 등불을 켜시고 저녁 되면 동구 밖에 서 계셨다. 예를 들어서 그 멋있지 않나요? 아버지를 이렇게 전봇대로 표현하는데 아버지는 전봇대다 이러면 왜 아버지가 전봇대야 이게 아니라 전봇대처럼 늘 그 자리에
아버지는 서 계신다는 거죠. 늘 우리의 마음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봇대 위에 등불이 있어 없어요? 전봇대 위에 등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할 때 그냥 그 뭡니까 등불 이러면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의 마음에 등불을 켠다. 그냥 등불 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등불을 켠다. 뭐 있어 보이지 않나요? 있어 보여요. 이렇게 시를 쓸 때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제가 이제 인칭은유 심상법이라는 걸 좀 이제 이 책에서 나오거든요. 그때 좀 더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인칭은유 심상법이라는 게 있어요. 뒤에 가면 이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인칭은유 심상법에는 1인칭 있고 2인칭 있고 3인칭 있어. 1인칭은 나 또는 우리, 2인칭은 너 또는 너희들, 너희. 그 다음에 3인칭은 우리가 되겠죠. 3인칭 그나 그녀 그들이 되겠죠. 맞죠?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걸로 이제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사물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인칭 은유 심상법이라고. 자, 여기 써보세요. 사물을 뭐처럼?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 이걸 인칭 은유 심상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를 쓰실 때는요, 저는 이제 이런 시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전봇대를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봇대의 어떤 사물적 특성을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전봇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봇대를 이야기할 때 그는 아버지 전봇대를 사람이에요. 그는 늘 거리에 늘 뭐 같은 자리에 마음에 등불을 켜고 뭐 사람들을 기다린다라든가 이렇게 쓰면 전봇대의 어떤 사물적 특성은 없어져 버렸죠. 개념 이해가세요? 네. 마음에 등불을 켰다는 건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그럼 교수님, 예, 말씀하세요. 그 전봇대 생각나는 것이요. 그 장만영 시인이 시를 썼는데 그 어느 길을 가다가 어느 여성을 봤는데 그 아마 어렸을 때 본 여성인가 봐요. 노란 옷을 입고 가는데 그 여성을 딱 보고 자기를 보자마자 휙 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전류를 맞은 것처럼 전봇대가 돼버렸다. 그렇게 표현했더라. 그런 식처럼. 예, 그렇죠. 그렇게 썼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인칭은유 심상법은 아니고 예, 약간의 비유적 표현이라고 볼 수 예, 있죠. 그림 예, 같은 거. 예, 그것도 좋죠. 전봇대가 돼버렸다는 건. 전봇대는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자기가 그냥 예. 너무 저기 예, 가지고 아주 아마 저기 좋아했던 때처럼. 여성이었는가 봐. 예, 네, 그러니까. 네. 그거 멋진 거야? 예, 그건 이제 비유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경우. 왜냐면 전봇대를 인칭은유 심상법을 쓰면 전봇대를 사람으로 표현해야 되거든요. 사람으로. 그렇죠.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호박동굴 했고요. 자, 이런 시가 있어요. 졸시에서 거푸집이라는 시가 밑에 나오는 거 보이시죠? 76페이지 펴보세요. 76페이지. 자, 한번 같이 볼까요? 불광천 산책길 옆. 자, 여기 네모 쳐놓으세요. 빨간 고무장갑. 여기다 네모 좀 치시죠. 책 있으신 분은. 빨간 고무장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불광천이 있잖아요. 불광역 있잖아요.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녹번역, 뭐, 불광역 뭐 있지 않나요? 연신내역. 거기에 산책길 옆에 빨간 고무장갑 한 짝 있는 거예요. 자, 소매가 흙에 묻힌 채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보통 고무장갑 이렇게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시는 그래서 이런 게 멋있는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구조를 기다립니까? 약간 의인법을 쓴 거죠. 6.25 격정기 38선 마을에 살면서 군인과 미군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드는 틈바구니에서 우리 큰애 공납금이 모자라서 그러는데요. 오른쪽 보세요. 삼밭 품삯 받으면 드릴게요. 10,000원만 취해주세요. 늘 구조를 기다려야 했던 어머니의 손. 중학교 1학년 때 고물 주워 판돈으로 선물했던 고무장갑. 내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고물을 주워가지고 판돈으로 엄마에게 고무장갑을 하나를 선물해 준 거예요. 근데 그 고무장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 여기 네모 좀 쳐놓으실래요? 마지막에 77쪽에 체온 빠져나간 엄마의 거푸집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표현이 멋지죠? 어떻게 그 엄마의 거푸집이 체온이 빠져나가겠어요? 이런 식으로 시는 이렇게 좀 더 멋있게 써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죠? 갈대를 가지고 그리움, 그대를 생각하는 갈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리움이라는 시를 우리가 쓴다고 칩시다. 갈대를 그냥 나는 당신이 정말로 그리워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죠?
갈대의 꿈이면 뭡니까? 그대가 뭐 떠나간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갈대라고 하는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길 가다 보면 갈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대가 입던 옷, 그대가 앉던 의자, 마시던 커피 이런 식으로 쓰면서 이 갈대를 막 사람처럼 쓰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뭡니까? 이런, 그렇죠. 객관적인 상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77쪽에 보세요. 이 시는 제가 불광천을 걷다가 장마에 떠내려온 토사에 반쯤 묻혀있는 고무장갑을 보고 썼다고 났죠. 지금의 어버이날이 있기 전에는 어머니날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어머니날이 또 있었죠. 옛날에는 그죠? 어버이가 없고 어머니 날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날. 예, 맞아요. 어머니가 나중에 어버이. 맞아요. 어머니가 중요하죠. 그래서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뭐 하겠어요. 카네이션 뭐 이렇게 만들거나, 그렇죠? 뭐 좀 이제 열심히 이제 한 사람들은 뭐 이제 선물 주거나 이렇게 드리거나 이렇게 하겠죠. 이제 그때 이제 이 시인께서 고무장갑을 사 드린 거죠. 근데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불광천에서 이제 떠내려오다가 흙에 묻힌 고무장갑을 보는 순간 넘겨보세요. 고무를 주어 판 돈으로 어머니날 선물했던 고무장갑이 떠올라요.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엄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신선한 게 그 밑에 보면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왔어요? 고무장갑, 여기 밑줄을 치세요. 78쪽 넷째 줄에. 고무장갑을 보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어머니를 그리는 마음까지 써내서 독자로부터 뭐예요? 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를 그리워한다. 그리워한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리워하다하고 그림을 그리다하고 어원이 같은 거 아세요? 네. 어원이 같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그래서 옛날 구어 같은 데 보면 뭐 그리다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모죽지랑가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쓰는데 하여튼 그리다와 그리워하다는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다리미의 식사법이에요. 자, 이 표현 재밌죠? 다리미가 어떻게 식사를 합니까? 근데 다리미의 식사법이라고 써놨죠. 한번 볼까요? 일에 코를 꿰은 그가 야금야금 구김을 먹고 있다. 이 다리미는 정말 일 많이 해요, 안 해요? 허구한 날 일하잖아요. 근데 일에 코를 깼다고 났잖아요. 다북쑥 푸른 밭두렁을 먹고, 이 다북쑥 있죠, 이 쑥향, 네. 그 다음에 소장농의 서름을 먹고, 대포집 주머니에 웃음을 먹고 있는 중이다. 10년을 견디는 아버지의 단벌바지는 장롱에 매달려도 숯다리미의 뜨거움을 마셔보지 못했다. 옛날에 이렇게 숯다리미 이런 게 있었죠. 요즘은 정말 되게 다리미가 좋잖아요. 그죠? 아이언이잖아요. 영어로 아이언. IRON. 이거 아이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언. 아이런이 아니고. 여기 다리미라는 뜻. 아이언 하면 철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 다리미라는 뜻이 있어요. 다리미 영어에서. 그래서 솔기 사이로 인두에 타들어가던 석회들의 생사를 홀로 기억하던 아버지의 바지, 모처럼 돌아오는 잔칫날이면 풀물 든 바지는 아버지의 어깨를 구부리게 했다. 오리나무 정자 아래 참 먹는 아버지의 바지는 오금을 펴지 못했다. 논밭을 오가며 엎드려서만 우리들의 먹을거리를 준비하신 아버지. 이렇게만 쓰면 너무 내용이 좀 단순하잖아요. 마지막에 뭐라고 써놨어요? 마지막 연애. 그가 기어다니며 아버지의 구김을 먹고 있다.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요, 시는 뭐냐? 딴청부립니다. 이렇게 썼어요. 딴청부립 하나 써놓으세요. 여러분 시를 쓸 때 보세요. 준비하신 아버지까지만 쓰면 뭔가 좀 미흡한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 시를 쓴다고 생각하면. 근데 그는 다리미겠죠. 네. 그가 할 때 그는 다리미를 말하는 거예요. 기어다니면서. 다리미가 이렇게 이거 한 기어다니면서 아버지의 구김을 먹고 있다. 어때요? 이게 딱 보면 이것만 보면 다리미라고 느낌이 들어요? 아니죠. 사람도 기어다닐 수 있잖아요. 포복하고 아버지의 구김을 먹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 오른쪽에 79쪽에 숫다리미 이거 보이시죠? 책 있으신 분은 여기 있는데 이게 정말 옛날 이런 다리미 혹시 보신 저는 그런 세대는 아니어가지고 모르겠어요. 네. 뚜껑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70대 좀 넘어가신 분들만 아실 것 같아요. 여기다 쑥 넣고 그러니까 뚜껑이 이게 50대만 해도 잘 몰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60년대를 알았어요. 네. 맞아. 저도 이거 본것 같아요. 보았죠. 네. 그러니까 60년대도 초반, 저희 집에 있었어요. 초반생들을 좀 이렇게 아실 뚜껑 거예요. 있는 없는 거 그냥 숨만 얹어가지고 이렇게 아. 된 거 그렇게 것도 아 그것도 이제 그렇죠, 저거 맞아. 프라이팬 같은 거. 프라이팬 같은 거 이거는 조금 숯을 넣어가지고 다 숯을 네, 넣어가지고 맞아요. 고급이야 뚜껑까지. 아 이제 대화가 딱 세대 제너레이션 재밌어갖고 그 시절 제너레이션 갭이라고 하거든요. 제너레이션 갭. 그 시절이 생각나서 재밌어. 둘이 그때 해야 그 돼. 시절 근데 둘이 해야 돼. 이건 한 이제 손은 재밌습니다. 잡아주지. 예. 그래서 이제 이 시도 보세요. 아버지가 시골에서 사실 때 내려가서 보세요. 오른쪽에 아버지의 그 옷을 다려드리던 이야기인데요. 아버지의 바지를 기다리고 있자니 풀물이 들어 결혼식이나 잔치집에 입고 가기가 부끄럽다며 어머니를 닥달하시던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리미라는 객관적 상관물을 이용해서 뭘 썼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이런 걸 썼다는 거죠. 아버지의 일생을 은유했다는 거예요. 다리미가 정말 아버지의 바지를 다리는 것처럼 아버지도 정말 얼마나 열심히 그죠? 자식들을 이렇게 뭐 하려고 먹여 살리려고 모단하고 그렇죠. 그렇게 다리미를 통해서 표현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있어 보인다는 거. 오늘 여러분 그렇죠. 지금 되게 중요한 걸 공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난 그 그러니까 시를 쓸 때 이렇게 아버지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어버이날 되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떠오른다 이렇게 쓰는 거는 좀 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수준 높은 시라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좀 더 유식한 말로 뭐라고 쓰냐면 좀 더 있어 보이는 말로 하나 이렇게 써드릴게요. 뭐냐 시는 더 이상 의미적 매너리즘에 갇혀 있어서 의미적 매너리즘에 매너리즘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었어. 들어봤어요? 예. 매너리즘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안 떠오르네. 이 매너리즘이라는 건 뭐냐면 그 고정적인 어떤 관념 쉽게 말하면 그걸 매너리즘이라고 해요. 매너리즘에 빠졌다 이건 뭐냐면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상처럼 어떤 일을 해. 그럼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도 매너리즘 빠져 안 빠져요? 내가 정말 맨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쓸 때 우리는 너무나 뻔하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진달래를 쓴다 이거예요. 진달래라는 시를 하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워낙 유명한 작품이죠.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는 보내드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요즘에 이제 만약에 진달래를 쓴다면 이걸 다른 관점으로 막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달래를 사람으로 쓴다든가 진달래를 사람으로 쓰는데 그 봄바람이 이제 부니까 진달래가 분홍색이니까 분홍색 제가 얼마 전에 진달래 가지고 시도 쓴 적이 있거든요. 분홍색 립스틱을 바르고 분홍 원피스를 입고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진달래를 막 사람처럼 쓰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새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고 하는데 가려고 하는데 갈 수 있어 없어요. 진달래는 그래서 겨울에는 검은 바지 입다가 이제 봄이 되니까 여자의 계절이니까 이렇게 입으려고 하는데 못 가니까 뭐예요? 구름도사님 제 등 좀 밀어주세요 라든가 또는 이런 식으로 쓰면 좀 다르잖아요. 그냥 진달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진달래를 쓰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쓰냐면 산에 올라갔어요. 무슨 산에 올라갔더니 진달래꽃이 피어 있었다. 예를 들어서 그거를 뭡니까 진달래를 따가지고 화전을 붙여서 먹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버리면 너무 무슨 말 이해 가시죠? 네. 깊이가 좀 없어지니까 이 진달래를 가지고 어떻게 다르게 써볼 것인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시제 같은 걸 이렇게 주어주면 그거를 가지고 이번에 진달래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고 다음에 또 진달래가 나왔어. 그러면 그래서 고려산 진달래라고 제가 쓴 시도 있는데 이거는 진달래의 어떤 전설적인 이야기들 있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시를 써요. 그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를 쓰실 때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가지고 그냥 너무나 일상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약간 돌려서 쓰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뒤에 넘겨보세요. 80페이지. 자 시의 출발점은 사물에서부터라고 나오네요. 시의 출발점은 사물에서부터.
자,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덕수 시인은 시의 출발점은 사물에서 출발해야 된다. 밑줄 쫙 쳐놓으세요. 이 뭔 소리냐? 사물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물은 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좀 내려가서 보세요. 네 줄 내려가서 시인은 종교를 떠나야 된다. 이 말은 종교를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종교시는 찬양밖에 모른다. 칭송할 수밖에 없다. 냉철한 비판과 다른 결합을 통해 새로움을 창출해야 하는 게 문학인데 그래서 좋은 문학이 생산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뭐 그 찬양의 시를 쓴다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시의 어떤 관점에서는 그렇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북한 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칭송, 선동. 여러분 그 칭송과 선동 북한 문학을 자 이걸 이제 좀 더 유식한 말로 하나 또 오늘 좀 전문적인 용어를 많이 알려드릴게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혹시 문학 공부 좀 하신 사람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처음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에디테이션 프로포겐더. 혹시 이 말 들어보신 분? 에디테이션 프로포겐더. 그래서 이 에디테이션 줄여가지고 에짓이라고 하고요. 프로포겐더를 줄여서 뭐라 그래? 프랍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걸 줄이면 뭐라고 돼? 에짓 프랍이 되죠. 그 에지테이션 뭐냐? 선동. 프로포겐더가 뭐예요? 선전. 여러분 보세요. 아 여기가 내 아지트야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아지트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영어를 전공해서 그런지 이게 뭐 어떤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뭔 뜻인지 막 따져.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아지트라고 하죠. 아지트가 뭐냐면 에디테이션 포인트예요. 이거 알아주세요. 에디테이션 포인트가 뭐냐면 선동 같은 것이 일어나 누군가 선동이 일어나 그런 것이 일어날 때 내가 숨을 만한 장소. 무슨 말이에요? 가요? 네. 그 아지테이션 프로포겐더를 그래서 아지트라고 하는 거예요. 줄여갖고 이게 너무 기니까. 아 여기가 내 아지트야 이런 말 쓰잖아요. 선동이 일어났을 때 내가 숨을 수 있는 장소. 아지트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에짓 프랍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동 선전이다. 선동 선전. 근데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뭐 신앙시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시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신앙시라는가 이런 것은 칭송을 아무래도 해야 되겠어 안 해야겠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80페이지 보세요. 80페이지에 보면 졸시 뿔이에요, 뿔. 이게 되게 재밌는 시예요. 뿔 알죠? 뿔. 자, 나는 뿔이 많습니다. 아무 때나 뿔이 납니다. 중학교를 안 보내준다고 했을 땐 뿔이 풀밭처럼 무성했습니다. 그 뿔 났다는 말 들어봤죠? 네. 그 뿔이에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갔을 때는 뿔이 많이 길었습니다. 대학 가고 싶은 나를 보고 공무원 다니라던 아버지를 받아도 보았습니다. 받아보았다는. 그러니까 이 대표님, 이 시인께서 실제로 공무원 생활을 하셨어요. 실제로. 한 10여 년 동안. 공무원 생활. 몇 번 망한 나를 가둘 외양간이 없어졌을 때 내 뿔은 집뿔이 됐어요. 집뿔도 안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세상을 향해 뿔을 마구 휘둘렀을 때 나에게 바칠 것은 아무것도 없는 내 뿔은 개뿔이었습니다. 개뿔이란 개뿔도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곱뿔 알죠? 감기. 네. 곱뿔이 든 채 밤을 새워 시를 쓰고도 사무실 임대료를 걱정해야 하는 나는 아직도 뿔이 납니다. 무엇이라도 치받고 싶은 나는 엉덩이에 뿔난 못된 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뿔을 가지고 막 썼지만 여러 가지 뿔을 써놨죠. 이렇게 쓰는 거 이런 게 다 재밌는 시예요. 뿔의 여러 가지 의미. 그래서 여기 나왔죠. 유승호 시인의 뿔을 읽고 쓴 시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뿔이라는 게 짐승의 머리에 난 그 뿔이잖아요. 혼이라고 하잖아요. 혼. 유승우. 네. 유승우 박사님. 네, 유승우 시인 뿔이라는 아니. 걸 읽고 썼다는 겁니다. 유승우. 그러니까 이 누구예요? 유승우. 유승우잖아. 네. 장로님인데 네. 그 유승우. 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아, 그, 예. 네, 우리 저기 그래요. 아시는 그 네, 유승우 유승우, 박사님. 예. 그분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동음이유어라고 하는 거예요. 편집해주고. 동음이유. 그러니까 뿔이라는 게 보세요. 뿔이라는 게 사람이 뿔만 있는 게 아니죠. 할때 평해주시는 박사님. 사람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곱뿔이라고 우리 많이 쓰잖아요. 왜 곱뿔이냐면 이건 아시죠 어원이. 코의 옛날 말이 고예요. 코를 옛날 고라고 쓴 거 아세요? 몰라요? 코를 고라고 했다니까. 꽃을 고시라고 했어요 옛날에. 꽃이라고 안 나와. 그랬어요. 네, 고를 그건 알아. 고에다가 코에 고, 그 다음에 불이에요 불. 원래 곱뿔이라는 게 코뿔이에요 코뿔.
고풀이 나면 코에서 불나요? 불이 안 나요? 연락. 예, 그걸 고불인데 이걸 이렇게 뭡니까? 된소를 쓴 거예요. 고불이라고. 원래는 고불이에요. 고불. 말 이해가죠? 네. 감기 걸리면 코에서 불나잖아요. 네, 계속해서. 그렇죠? 코불이라니까. 그런 의미로 헐고 쓰는 코 거예요. 아니야 헐고. 그렇죠. 헐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동음이어라는 거. 이 동음이어가 되게 재밌는 거예요. 네. 같은 발음이지만 뜻이 다 다른 게 많잖아요. 우리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회의라고 하면 회의가 뭐예요? 인생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이런 회의도 있고 맞죠? 한문이 여러 뜻으로 그러니까 여러 개가 인생이 회의적이라는 뜻도 있고 또 뭐예요? 회의를 하는 경우도 회사에서 맞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회의를 하다가 회의를 느낀다고. 네. 이건 회사 다녀야 되는지 때려쳐야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한문을 모르면 음. 진짜 한국어는 뜻을 몰라. 당연하죠. 한문을 네, 한문 한문이 알아요. 70%가 한문.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를 쓰려고 또 한자를 알면 되게 유리합니다. 그걸 써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건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자, 82쪽으로 이제 넘겨보세요. 82쪽. 넘겨서, 82쪽에 보셨죠?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강의할 때 이걸 다 읽지는 않을 테니까 중요한 것만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성철 스님 말은 이것도 좀 원래대로 하면 잘못된 거예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를 되새긴다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성철 스님의 말이 아니에요. 이제 이거 나온 김에 제가 제가 이쪽으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이 분야에서 박사를 받아갖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그러니까 저자도 막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말은요 원래 중국의 청원 선사의 말이에요. 청원 선사의 말인데 이런 이야기예요. 원래 내가 처음에 봤을 때는 산은 산이었어요. 그리고 물은 물이었어요. 맞죠? 네. 그 다음에 보니까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고 물이 아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산은 산이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물은 물. 이게 뭔 소리예요? 완전 말장난 같죠? 그러네요. 그런 뜻이라니까. 이게 성철 스님의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제가 책을, 여러분 공부하는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 가지고. 여러분이 전공을 해, 뭐, 국문학을 하든, 신학을 하신 분도 계시니까, 신학을 하든, 뭔가를 전공을 해. 처음에 딱 내가 책을 펼쳐. 1학년 1학기 때 딱 책을 펼치면, 이게 책이긴 책이야. 넘겨서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나요? 1학년 1학기 때 이렇게 책들 이렇게 막 몰라요. 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책은 흰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죠. 그런 말 들어보셨죠? 요게 요 단계. 요게 요 단계. 여러분 이제 공부하고 비유하자면 그렇다고. 이 두 번째 단계는 산이 아니고 물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막 이제 수업 시간에 교수님한테 수업을 듣고 막 공부하다 보면 이거 내가 생각했던 옛날에 생각했던 그런 것이 아니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어. 맞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 그게 산이 아니고 물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산산이고 대학에서 이렇게 국문학이든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내가 옛날에 배웠던 내용이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배운 게 잘못 배웠네? 이렇게 생각해.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보니까 산은 산이고, 이건 뭐냐면, 자,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깨달음을 얻기 전이죠. 이건 뭐예요? 깨달음을 얻은 후에. 얻고 난 후. 깨하고 설탕이 합해지면 깨설탕이 아니라 깨달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깨설탕이 다르니까. 하여튼 근데 이거는 깨달음을 얻기 전, 이건 깨달음을 얻은 후야. 중간에 아리송. 네, 그렇죠. 중간 아리송이죠. 아이고. 그러니까 뭐 잘 모르겠다는 걸 아프리카 말로 교수님 하신 말이 아리송. 긴가 민가 그러잖아요. 긴가 민가. 긴가민가. 아프리카. 그러니까 요게 깨달음을 얻기 전, 이거는 이제 깨달음을 얻으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정. 아시겠죠? 얻은 후 이런 게 아니라 과정.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되게 알아두시면 되게 의미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논문 쓸 때 이걸로 이런 쪽으로 논문 하나 쓴 적이 있는데, 존 스타인백이라는 작가 중에, 존 스타인백이라는 분노의 포도는 아시죠? 이걸 쓴 작가의, 미국의 작가의 작품 중에 뭐가 있냐면, 진주라는 작품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 진주는 시사문화사에서 빨강책으로 이 진주가 있거든요. 꼭 읽어보십시오. 너무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의 이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코요티토라는 아들 키노가 있고 키노라는 사람의 아들이 코요티토예요. 코요티토. 이제 이 부인이 주안나인데 얘가 이제 그 조개를 캐서 생활하는 거예요. 조개를 캐서 생활하는데 아들이 갑자기 정갈에 물려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이 코요티토라는 아들이 붉은 정갈에 물려서 죽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진료를 이제 아들을 보려고 하는데 의사들이 거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죽으려고 하는 단계. 예, 죽으려고 하는 아들 거부해요. 왜 거부할까요? 얘가 돈이 있어 없어요? 없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료를 안 해. 나중에 그래서 이제 이 키노가 물속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엄청나게 커다란 조개를 해서 그 속에 진주가 있는 게 이따만한 진주. 그래서 진주. 네, 그래서 진주예요. 원래 진주가 조개 속에 있는 거잖아요. 진주를 건져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돈이 내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 돈이 많으니까 자기 집을 막 습격을 하려고 해요, 막. 그러겠죠. 도둑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이것도 골치 아프다니까 너무 골치 많아도. 아파, 맞아요. 막 습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뭐 이렇게 그래서 장자가 그러잖아. 장자에 보면 이런 말 장천하 오천하. 뭐 시간 관계상 한자를 안 쓸게요. 장천하 오천하 이게 뭔 소리일까요? 천하를 천하에 감춰라. 천하를 천하에 감춰라. 이게 장천하 오천하. 그러면 이게 천하를 천하에 감춰버려. 내가 돈이 있어. 돈을 금고에다 넣지 말고 천하 속에 감춰봐. 그럼 누가 못 가져간다는 거. 이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장자 책을 보면. 그러니까 이 장자에 보면 그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이 돈이 너무나 많아. 그럼 어때요? 여기다 넣고 막 여기다가 이제 뭐 방범 이런 것도 채워놓고 여기다 뭐죠? 이렇게 해놓고 막 해줄 거 아니에요. 감전되게 해놓고 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없어졌어.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거든 비슷하게.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정말 인간의 욕심을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추격대들이 추격을 하다가 누가 죽을까요? 이 아들이 죽어요. 코요티토가 죽어버려요. 총에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 주인공이 마지막에 이 작품의 마지막에 보면 진주를 다시 바다에 던져버려요. 진주를 바다에 던진다고. 그러니까 주인공이 진주를 처음에 캤을 때는 욕심이 있죠. 내가 이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뭐 돈으로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깨달음의 전 단계였다가 그 과정을 겪어서 아들이 죽잖아요. 맞죠? 코요티토가. 그래서 결국은 이 주인공이 바닷속에 진주를 던져버린다니. 그게 내용이에요. 전체적인 요지예요. 전체적으로 읽어보세요. 되게 재미있어요. 감동적이에요. 이거는 내용도 단편소설 짧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는 발달 결말이. 네, 그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원래 엄밀히 말하면 성철 스님의 말은 아니다. 자, 그래서 정말 그 깨달음을 얻는 단계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는 걸 밑에 써놨어요. 이건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자, 그럼 이제 83쪽을 볼게요. 여러분 그 시인 중에서 이승하 시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지금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세요. 저도 이제 여러 번 뵀는데 상당히 시를 좀 다양하게 잘 쓰시는 분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승하 시인의 여기 84쪽을 볼까요? 아버지의 성기를 노래하고 싶다라는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 시를 보면 실제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시는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뭐 아시니까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거기 이제 보면 84쪽 보세요. 거기 이제 그 마지막 연에 이렇게 나왔죠. 나는 물수건을 다시 짜와서 아버지의 마른 하체를 닦기 시작한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중앙대 문창과 교수인 이승하 시인의 시인데 시 속의 아버지는 이승하 시인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왔죠.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친구 아버지의 장례식에 갔다가 염하는 장면을 보고 쓴 시예요. 그 시는 간접 경험도 쓰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아버지의 그 시체를 염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승하 시인은 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연락을 안 하냐라고 엄청나게 전화를 받았대요. 근데 실제로 이승하 시인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근데 이걸 만약에 친구 아버지는 식으로 시를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아마도 뭐라 그래요?
남의 이야기이므로 맞죠? 남의 이게 오타인데 임으로가 아니라 임으로가 맞는 거예요. 맞죠? 남의 이야기이므로 아무도 안타깝게 여기지도 시에 대해서 감동하지도 않았을 거란 맞죠? 네.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내 이야기로 시라는 것은 뭐냐? 보고 들은 것을 내 이야기로 써야 된다. 그걸 좀 알아두시고요. 아까 지금 아버지와 전봇대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 좀 해볼게요. 아버지와 전봇대. 아까 아버지의 특성이 있고 전봇대의 특성 이거는 그 밑에다 좀 써보시면 좋겠어요. 전봇대 특성이 있어. 근데 인칭은유 심상법 기억나시죠? 네. 자, 이런 인칭은유 심상법은 교집합이 형성돼야 돼. 교집합은 뭔지 알죠? 알지. 수학 시간에? 수학 교집합, 시간에 네, 교집합 형성이 돼야 돼. 이 교집합 뭐냐? 자, 아버지도 뭐 물론 이제 작은 아버지도 있긴 하지만 아버지는 어때요? 크다. 전봇대도 어때요? 크다. 크다. 자, 크다는 특성이 있어. 아시겠죠? 우리 아버지는 160도 안 되는데 이러면 할 말이 없는데 애기들한테는 일반 그렇죠. 이 애기들한테 크죠. 또 아버지는 나를 어때요? 뭐 해줘요? 지켜주죠. 맞잖아요. 네, 전봇대도 인대지기. 나를 딱 이렇게 거기서 전봇대에 보면 가로등이 있어 지켜주죠. 또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는 것처럼 전봇대가 꼭 나를 기다리는 것 같지 않나요? 네. 요즘에 참 전봇대에 있는 그런 곳을 찾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다 아파트여가지고. 근데 가로등. 그렇죠. 기다리다. 그 다음에 아버지도 등불을 마음의 등불을 가지고 밝히고 전봇대도 밝힌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전봇대를 써도 이렇게 전봇대하고 아버지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한번 그 인칭은유 심상법. 그래서 전봇대를 보통 이게 아버지니까 그녀라고 쓸 수 없잖아요. 그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걸 3인칭 은유 심상법이라고 하는데 그는 뭡니까? 그는 언제나 뭐 길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이러면 좀 더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전봇대를 그러니까 길을 갔는데 등불이 있고 전봇대가 뭐 하나 서 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있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써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를 쓰신 분들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서정시를 쓰신 분들이 많아요. 이 중에도 아마 난 서정시만 쓰겠다 이런 분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만 쓰면 시가 재미가 없어요.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다양하게 써야 된다니까요. 다양하게. 왜냐면 똑같은 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계속 시를 읽었는데 내용이 다 똑같아. 그 주제가. 그럼 재미가 없으니까 어떨 때는 뭐 상상적인 이야기, 어떨 때는 뭐 서정시적인 이야기, 또 어떨 때는 인칭은유 심상법, 어떨 때는 묘사 있죠, 묘사. 네. 묘사 심상법을 많이 쓰잖아.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쓰잖아. 예산에 가려면 예산을 세워야 된다. 맞죠? 예산에 가려면 예산을 세워야지. 빵을 먹었더니 배가 빵빵하다. 이런 식으로. 이게 말장난에 이런 시도 중요하거든요. 웃음이 참 빵 터지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웃음이 빵 터지네. 여자 좋아요. 빵 터지셨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묘사 심상법이라 하는 거거든요. 묘사 심상법. 또 어떨 때는 상상시를 쓰는 거 상상시. 상상하는 시. 제가 몇 달 전에 쓴 행성에 관련된 뭐 이런 걸 가지고 시를 쓴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행성들을 가지고도 이렇게 시를 쓸 수가 있고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시 이런 걸 쓰셔도 좋고 저도 이제 그 시를 요즘에 이제 그 영성시, 성령시 이런 걸 좀 쓰는데 이렇게 막 쓰다가 이런 걸 또 집어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너무 제가 말씀은 하나의 주제로만 쓰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써야지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 시조를 쓰는 것도 좋지만 막 이렇게 이제 다 자유시를 하는 써. 거야. 그러다가 몇 편을 시조를 또 써. 그럼 또 멋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시집을 읽다 보면요. 예. 이렇게 3분의 2 정도 반 아니면 반 정도 읽으면 이거가 끝까지 그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서정시로만 이렇게 써버리면 그 내용이 좀 이렇게 뻔하잖아. 또 어떤 분은 뭐 그리움 1, 2, 3, 4, 뭐 그리움 30까지 쓰는 분도 있어. 그리움만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좀 너무 그러면 너무 이제 재미가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덜하다. 그걸 이제 포괄적이가 않지.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해요. 스테레오타입. 오늘 좀 영어를 좀 많이 쓰네. 이걸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붕어빵의 틀에다가 붕어빵을 찍는 것 같은 그런 걸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거든요. 정형적인. 그렇게만 쓰지 마시고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자, 85쪽. 야, 이거 오늘 할 얘기가 이게 많아서 오늘은 거기 4장만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4장도 지금 아직도 반도 안 나왔어요. 3번 리듬을 통한 시 창작입니다. 시를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 자 음악적인 시, 운율을 중시하는 정형시와 자 밑줄 치세요. 둘째 회화적인 시, 심상을 중요시하는 자유시가 있다. 그렇죠? 자유시는 뭐 몇 템까지 써라는 구분은 없죠. 근데 보통 시는 모르겠어요. 이제 길게 쓰는 시도 길게 쓰지만 너무 길게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뭐 일반적으로 이제 시를 쓴다면 몇 줄 정도까지 쓰는 게 좋냐면 한 30행 이내가 좋아요. 그죠? 물론 이제 서사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길겠지만 길지 않나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시를 쓸 때는요 30행을 넘어가면 약간 지루할 수 있어요. 30팽도 아, 30팽. 그러니까 30년으로 착각했네. 30년이요? 그건 서사시면 그러니까. 와 30년 내가 착각을 했어. 네, 30행 정도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 이내로. 그래요. 아니, 물론 이제 맞아요. 뭐 4줄짜리 써도 되고 2줄짜리도 있긴 네, 하죠. 한 줄짜리. 그렇죠. 이회수 시인의 이회수 작가님 이회수. 돌아가셨는데 이회수 이 사람의 이분의 지렁이라는 시가 있어요. 지렁이라는 시가 있어요. 진짜로 한 줄이야, 한 줄? 한 줄에 한 줄. 이회수의 지렁이 시 아시는 분 잘 몰라요. 모르시죠? 너무 알려주세요. 잘 길다. 알아요. 뭐, 뭐라고 지렁이 길다? 너무 길다. 아니 너무 재미. 지렁이를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이거 한 줄 진짜로. 갖고 다니니까. 예. 하도 밟고 다니니까. 말린다. 진짜로. 제가 너무 이게 한 줄짜리 시인데 강도가 갖고 있어갖고 다니잖아. 외웠죠. 그러니까 지렁이로 이야기한 게 아니죠. 네. 이 하층민들 우리가 이제 네. 막 강철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밟고 다니니까. 그 차랑 어떤 서민들을 이렇게 차량 좀 갖고 다니. 되게 잘 썼어요, 못 썼어요. 잘 썼네. 그러니까 지렁이의 한 줄까지. 특징도 쓰면서 서민들의 네. 특징 썼잖아요. 이런 게 네. 잘 쓴 시라니까. 네. 시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걸 한 가지 의미로만 보면 제가 정현종의 섬이라는 시를 그때 말씀드렸지만 정현종의 섬은 너무 유명하잖아요. 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이러면 시가 될까요? 그뭐 시 그런 시 있잖아요. 아니 물론 시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멋진 시는 아니죠. 네. 그리고 섬이 있어서 그 섬에 이 시의 앞권은 뭐냐? 사람들 사이에. 네, 섬이 있다. 여기 있다. 이거 내가 쓸 걸 했는데 이미 이제 로얄티예요, 로얄티. 사람들 사이에가 들어가서 이 시가 이게 유명한 시라니까요. 그러지 않나요? 맞아요.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섬이 있지? 그러니까 이 섬은 봐요. 1번은 그냥 섬이에요. 2번은 사람과 사람들 사이 연결이에요. 3번은 사람과 사람들 사이 단절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예전에 홍도에 한번 갔는 적이 있는데 홍도에 2013년에 갔어요. 근데 그때 가니까 막 정말 홍도가 막 무너질 것 같아. 막 유람선 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배 타고 쉥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도 된단 말이에요. 이 섬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 말을 넣어가. 근데 이 시가 또 재밌는 건 제가 이야기는 안 했죠. 이 시가 또 왜 재밌냐면 자 시옷자가 보세요. 사람들 있죠. 사이에 시옷 있죠. 섬 시옷 있죠. 그 섬 또 시옷 있죠. 가고 싶다 시옷도 있죠. 이렇게 시옷자의 음을 또 연결시켜 썼어요. 반복적으로. 이 정말 대단하죠. 2줄짜리 시인데 명작이에요. 명작.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자, 하여튼 섬하니까 한 가지 네, 생각나요. 말씀하세요. 정성수 시인님 네. 섬이 오늘 제일 짧은 시예요. 네, 뭔데? 섬나. 섬이다? 아니, 이게 뭐야? 섬하고 나 이거라고요? 네. 섬이 곧 나다 그 말이야. 이야, 대단하네. 그렇죠. 그렇게 써도 돼요. 무역 의자장님. 네, 누가 그러니까. 썼다고? 정성수 씨. 섬 정성수. 정성수. 네. 네, 그분. 아, 경희대 국문과 뭐 아, 나오시는구나. 그분 저기요. 맞아. 옛날에 부의장까지 하죠. 네, 그러니까 그분 맞아요. 군인 저도 옆에. 페이스북에서 자주 뵙는데 네. 아주 재밌으시더라고요. 재밌어요. 시가 길게 쓰지 않고. 그분의 시는요 이렇게 막 컴마 해놓고 이렇게 시라고 막 아니, 그래요. 그렇게 써도 돼요. 그렇게 써도 되는데. 아주 특별한 분이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때 앞에 이거 하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누구였지?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이게 누구예요? 정현종이라고 정현종. 정현종. 예, 네, 알아요. 정현종. 정현종 시 많이 정현종 씨. 나와요. 그러니까 정현종 시인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시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양한 관점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 책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시라는 것은 아주 선물같이 제대로 이거 38쪽 보세요. 책이 있으신 분. 책 있으신 분 38쪽. 이거 제가 저번 학기 작년에 좀 설명드렸는데 38쪽에 술이라는 시 있었죠. 성창경에. 38쪽 보세요. 책에. 성창경 술 있지 않나요? 예. 왼쪽에. 근데 보세요. 술인데 제목이 성창경이잖아요. 그 밑에 뭐라고 썼어요? 시가. 술이에요, 술. 술인데 술이라니까. 근데 그 옆에 이제 이 시는 특징이 프로필이 하나 있어요. 맞죠? 성창경 해가지고 밑에 나오지 않나요? 56년 어쩌고 저쩌고 성균관대 영문과 교수 역임 막 나오죠? 봐보세요. 이렇게도 시를 쓴다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 빈칸은 뭐냐? 상상 가능한 공간이라. 본인들이 알아서 상상해서 넣어라. 상상 가능한 공간. 참 어렵죠? 이거, 나도 쓰겠다. 밥 이렇게 쓰면 근데 안 돼. 저작권에 걸려버려. 이 사람이 이미 이렇게 썼는데. 맞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 가능. 예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올림픽 공원에 한번 갔는데, 그 철근으로 이렇게 철근 있잖아요. 일자로 이렇게 해놨어, 철근으로. 근데 유명한 작가가 만든 일자야. 근데 일자인데 이렇게 철근이 밖에 없어요. 근데 작품 제목이 뭐냐면 자화상이에요. 작품 제목이 자화상이라고. 진짜로. 그래서 이게 보통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자화상 철근 하나 놓고 자화상을 쓰면 아이고. 이거 정말 놀고 있네 이러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같은 우리 그냥 가지고 노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근데 이렇게 아주 유명한 작가가 이렇게 하면 여기 뭔가 뜻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저만 한번 찍어놔. 뭔가 뜻이 있을 거야. 참 유명해지고 봐야 돼.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보세요. 이 리듬을 통한 시창작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적인 방법이 있죠. 이게 이제 리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회화적인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예요. 회화적인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보면 밑에 있는 건 여러분 읽어보세요. 운율이 어쩌고 저쩌고 읽어보고 바로 작품 들어갈게요. 진도 나갈 게 많아서. 86쪽. 여기 보면 우리말에서는 리을이 되게 많아요. 리을. 나오죠? 리을 있잖아요. 86쪽에 그 한 두 번째 단락이 둘째 줄 리을의 반복 이런 말 있지 않나요? 리을의 반복이라고 책 있으신 분 맞죠? 네. 리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것이 여러분 아리랑이라는 것이 이것도 되게 이제 이게 이야기하려면 끝도 없는데 그렇죠. 나왔자인데 이 아리랑이 이제 왜 아리랑이냐를 여러 가지로 이제 써요. 근데 이게 아랑각 전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이 아랑이라는 게 이제 장하홍련 전에 모티브가 된 게 아랑인데거든요. 아랑이 되게 예뻐가지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뭡니까 그 포졸이 이제 얘를 사랑을 하려고 했는데 반대하잖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죽여가지고 대나무 밭에다가 버리고 뭐 그런 이야기 있죠? 그런 거 신원서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아리랑이라는 게 아랑각이 아랑에서 나왔다. 이런 설이 있고요. 예, 아리랑이. 두 번째는 나는 난군과 이별한다. 이별한다. 그러니까 이게 딱 뭐가 정답이란 없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뭐 이제 일반적으로 이자가 이별 이자가 아니던데요. 이자가 이별 마을 이자 뭐 그런 거. 아리랑이 리자가요? 예, 그런 거 같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27이죠. 이별 이자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아리랑이 리를 27리자로 써놨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을 이자 리에다가 모르겠네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마을 이자. 제 의견이 아니고 유명한 그 분들의 네, 이제 그러니까. 의견이기 때문에 설. 설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러니까 아리랑이 뭐든지 간에 이게 리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리을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리을이 들어가면 말이 좀 더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이야기 쓰는 거고요. 그다음 날 좀 보소 이게 나오죠? 동지석달 꽃 본 듯이 날 좀 이것도 다 리을이 많잖아요. 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사월이랐다 이거 모르시면 없죠? 청산의 사월이랐다. 이것도 보세요. 리을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얄리 알라셩 얄라리 알라. 이거 여기 울어라 새어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울어라가 뜻이 뭐예요? 울어라 하시는 분. 울어라 새어 때. 이게 뭐냐고 하면 대부분이 야 새야 울어 뭐라고요? 우자가 무슨 우자인지 한문만 알으면. 아니 그러니까 울어라라고 하면 너 새야 울어라. 너 울어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계셨죠? 네. 이게 아니라 우는구나는 뜻. 우는구나.
써놓으세요. 울어라. 우는구나, 우는구나 세요. 아, 너 자고 일어나, 자고 일어나요. 우는구나 세요. 널라완 써놓으세요. 너보다. 이 요즘 말로 바꿔놓으세요. 시름은 아니겠죠. 근심. 한이 뭐예요? 한이 뭐예요? 시름 한. 시름 많은이에요. 많은. 너보다 시름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운다는 거예요. 우는구나 세요. 자고 일어나 우는구나 세요. 너보다 시름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운이노라. 여기까지 이해 가요? 이런 걸 그러면 나온 김에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수사적인 특징. 울어라 세요. 이걸 수사적인 특징을 뭐라고 그래요? 반복? 물론 반복도 있지만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입니다. 감정이입. 이입시키는 거. 자, M이 샌드 보낸다는 거예요. 퍼시가 막 너에게 자 봐요. 여러분 내가 기분이 막 좋아. 내가 갑자기 막 로또를 했는데 그 뭐죠? 로또 막 2등 났어. 근데 갑자기 새가 막 울어. 그럼 새 소리가 우는 걸로 들려요? 웃는 걸로 들려요? 웃는 거. 웃는 걸로 들리겠지. 내 기분 따라. 예. 근데 내가 사업을 하다가 폭삭 망했어. 울어. 폭삭 망했어. 근데 새가 막 짖고 있어. 우는 걸로 들려요? 울는 걸로? 오늘죠. 뭔 말인지 이해 가요? 네. 그러니까 내 감정이 감정이 기쁘면 새 소리가 그래서 기쁘고 새가 뭐 내가 뭔 말인지 이해 가요? 노래하는 소리.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소쩍새 아시죠? 네. 소쩍새가 있는데 그 소쩍새가 소쩍으로 들린대요. 풍년이 나면 솥이 적어. 소쩍새 있잖아요. 너무나 풍년이 나니까 쌀을 많이 하니까 솥이 적을 정도야. 근데 풍년이 되면 이제 소통으로 들려. 솥이 텅텅 비었어. 예, 진짜로 이런 말이 있어요. 소쩍새가 소쩍 우는데, 예, 소쩍 우는데 그렇게 해서 안 그러겠어요. 그렇게 들린대. 네. 내가 솥이 뭔 말 이해 가죠? 맞는 말씀이에요. 감정이입 가지고 별 이야기를 다 하네,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어딘가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이것도 다 리을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리을자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정종이 향수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휘도르나 얼룩배기 항소가 막 나오죠? 정말 너무 유명한 작품 아닙니까? 네. 이게 다 리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루루루루루 뭐 나오잖아요. 나오죠? 지금도 마로니에는 보세요. 피고 있겠지. 이거 노래로 나왔지 않나, 이 노래? 네, 그렇죠? 나왔어요. 눈물 속에 봄비 임자 이른 술잔에 어울리는 그 얼굴. 그렇죠? 그 다음에 감격시대도 거리는 부른다 환희에 빛나는 다 리을이 불러라 거리의 사랑아.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양희은의 내 꿈을 펼쳐라. 이것도 나오죠? 라라라라라 해가지고 내 꿈을 펼쳐라. 다 리을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의 정서가 뭐가 있다? 리을이 많다는 거예요. 리을이. 그 이야기 써놓은 거예요. 리을의 그 정서가 되게 많다. 그걸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90페이지 가보면 발상 차원의 8단계라는 게 나와요.